네, 우리 로마의 남은 제정 시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11쪽, 112쪽 내용이고요. 우리 중장보병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지금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하는 드라마, OTT 드라마인데 부분 일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싸울 때 이 중무장을 한 쉽게 말해서 칼, 방패, 투구 이런 것들을 갖추고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병사를 우리 중장보병이라고 합니다. 작은 도시국가였었던 로마가 지중해 일대를 통일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존재들이 바로 이 중장보병들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포에니 전쟁 이후 넓어진 영토하고 빈부격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에 실패하면서 로마가 이제 내란 상태로 들어가는 걸 봤고요. 이런 내란을 정리하고 새롭게 권력을 쥔 군인 출신 정치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차 삼두 정치와 그리고 2차 삼두 정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한 이후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실질적인 황제로 등극하게 된다는 이야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기는 우리가 부교재를 통해서 잠깐 보실 텐데 AD 1세기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시점부터를 기원이라고 분류했잖아요. 그러니까 0 지점이 지금 다가온 거죠. 이미 넘은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로마를 한 사람이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의 제정시기라고 합니다. 자, 제정은요, 정치 형태 중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형태. 이걸 두 글자로 줄여서 제정이라고 합니다. 왕이 다스리면 왕정, 황제가 다스리면 제정이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야 하는데 이거는 현재 황제라고 하는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런 형태를 시작한 것이 공교롭게도 자기는 절대 황제가 아니라고 했었던 이 옥타비아누스의 권력 장악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때부터를 실질적인 제정의 시작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임페라토르라는 이제 최고 권력자라는 호칭도 임페리움이라는 군사 지휘권도 거부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원로원의 인정을 받으면서 원로원이 호칭을 하나 새로 줬어요. 새로운 이름을 줬는데 그게 바로 지금 영어의 8월에 기원이 되는 아우구스투스. 이런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은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존엄한 자는 귀하고 거룩하고 이런 존재를 우리가 존엄한 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아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가 나는 로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첫 번째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1시민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순번이 아니라 사실은 서열이라는 것을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이후로 우리가 제정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 이후 시기가 로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제 공화정 이후로 황제라고 하는 정치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정치 형태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이 시대의 황제들은 세습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형태가 아니고 원로원에서 가장 유능해 보이는 인물을 황제로 지명해서 선택해서 너 오늘부터 황제해 이렇게 황제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명의 황제가 연이어서 아주 유능한 인물이
연속으로 등용이 됐습니다. 그럼 말이 여러분 5명이지 한 사람당 한 뭐 20년씩만 잡아도 100년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총 합치면 이게 이제 200년 조금씩 더 했었나 봐요. 한 3, 40년씩 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네르바라고 하는 황제 있고요. 그리고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는 심지어 하드리아누스의 성벽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아니고요. 안토니누스 피우스입니다. 그리고 오연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래서 AD 96년에 네르바 황제가 시작한 거를 기점으로 해서 AD 180년까지 5명의 황제가 유능한 인물이 계속 등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로마는 번영을 이룩했다 해서 발해의 해동성국과 비슷한 느낌이죠. 로마의 평화 또는 교과서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팍스 로마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기로 구분한다는 거 봐두시고요. 자, 마지막 내용은 이제 로마가 내리막길을 가는 로마 제국의 쇠퇴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황제들이 이제 그 오연제처럼 이렇게 유능하지 않은 그런 황제들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화정을 무너뜨린 라티푼디움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네로 황제가 죽은 후에 로마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대농장에 있었던 노예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급여를 주는 또는 소작료를 주는 소작제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유농민들도 차라리 소작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로마의 구조가 지주와 소작농, 양대산맥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중단됐잖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대외 정복을 어느 정도 할 만큼 해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노예 공급이 이제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지주들은 농민들의 땅을 계속 구입을 했는데 노예는 없어. 그러니까 소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농민이 없어지게 되면은 자유농민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군대가 없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는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죠. 직업군인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용병을 고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로마의 국경이 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 용병은 돈을 받으면 그냥 누구를 위해서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엔 로마에도 칼을 들이대게 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북쪽 국경을 계속 그동안 쳐들어오던 게르만족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너희를 게르만족을 이제 입대시키는 거죠. 너희를 고용할 테니까 월급을 받고 급여를 받고 로마를 지켜줘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손에 이제 로마를 맡기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 군인 황제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 시기가 이제 235년에서 284년까지인데 50년 동안에 무려 18명 황제가 바뀌었어요. 다른 군인이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기존의 황제를 죽이고 이러는 형태로. 그래서 로마를 다시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AD 284년에 로마의 중흥을 꾀하는 황제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름 한번 적어볼게요. 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동양 스타일의 그리고 페르시아 스타일의 황제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고 신성화하는 이런 전제군주제를 한번 이제 가지고 들어와 봤고요. 그리고 땅이 너무 넓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로마 제국을 4개로 나눠서 통치하려는 개혁 시도를 해봐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름 많이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를 해서
수도를 이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 크리스트교 공인입니다. 이 크리스트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로 법률이 뭐냐면 아래에 보이시는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밀라노 칙령은 교과서에도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 112쪽에 보시면 313년 되어 있죠. 어떤 종교든 차별 없이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로마의 다른 종교들과 함께 기독교도 크리스트교도 그동안 박해받던 위치에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이제 이 사실 로마의 역사 간단하진 않은데요. 100년 정도를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더 가다가 로마는 동과 서로 이제 찢어지게 되고요. 동로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발전을 해서 동유럽의 어떤 문화적 근간이 되게 되고요. 자, 서유럽은 아까 전에 우리 용병으로 썼었던 그 게르만족들이 결국 로마를 쳐들어오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76년에 서로마 제국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는데, 자, 교과서에 나오는 종교 부분 얘기를 조금만 더 볼게요. 우선은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로마가 이쪽 지역도 식민지로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유태인들은 우리를 도와줄 예언자가 나타날 거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캐릭터에 딱 맞는 여기 보이시는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는 선택받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박해서는 안 돼. 그리고 모두 동일하게 대해야 해. 하는 이러한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서 점점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 및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죽였죠.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이 교세가 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는 거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자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꼈겠죠, 로마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구박했던 거예요. 구박한다는 건 크리스트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처형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페널티를 준다던가 이런 거였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종교와 이 믿음에 기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로마 정부의 어떤 정치와 그리고 살림살이 등의 팍팍함을 느꼈고 불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안을 받을 사상이 필요했었던 거죠. 결국은 조금 똑똑한 황제인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차라리 이걸 이용하자 라면서 크리스트교를 인정을 해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심지어 뭐가 돼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기대어서 오히려 로마의 황제권도 함께 성장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머리를 잘 쓴 건데. 그래서 이거는 박해받던 시기에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초기 크리스트교 시절에 비밀 예배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타콤베. 지금은 여행 가면 여기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지하 교회입니다. 자, 113쪽에는 로마의 문화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배움책에는 없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선생님이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의 어떤 실용적,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현실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장 로마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법. 12표법 단계에서 제국이 커지면서 만민법 단계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발전하는 과정 한번 읽어보시고요. 건축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고 아스팔트의 모태가 되는 우리 모르타르라고 하는 화산재에 바닷물을 섞은 재료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도로와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문학, 철학, 역사, 과학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을 로마가 완성을 했죠.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은데, 자, 요거는 수업 시간에 보여드린 판테온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길인데 아스팔트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아피아가도입니다. 그래서 요 문화 부분 이렇게 정리한 거 카톡에도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뒷페이지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본 거고 내일 선 건데, 자, 그리고 115쪽은 그리스 로마를 함께 섞어서 정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그리스 로마의 정치와 문화 발전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